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뭐 한 2, 3주 전에 금방 여름 오겠죠 했는데 금방 여름이 왔습니다. 자, 오늘은 뭐 과거 유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5월 5일 단오입니다. 단오. 창포물에 머리 감고 남자들은 씨름을 하면서 모내기 끝난 걸 축하하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 이번 집값 상승장이 과거와 다른 점,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다르고 있고, 왜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뚜렷한, 막연하지 않고 조금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주시는 분이죠.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단호랍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게요. 곽 대표님, 우리가 작년 요맘때 한 1년 전에 곽 대표님하고 저희 그 CG 그림을 되게 이렇게 축구하는 경기에 했던 상승장 후반전이 시작되었다라는 프로그램을 찍었었거든요. 네. 후반전이 시작돼서 이제 시기별로 이제 가고 있는 차에 여러 가지 시장을 자극하고 왜곡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다, 정책 변수가 생기다 보니 이번 상승장 랠리가 훨씬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떤 그림을 오늘 원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번 주제를 잡으신 겁니까? 우리가 뭐 이제 전망을 하는 게 주된 목표인데, 전망을 하려면은 막연한 거는 안 되고, 뭐 아무래도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는 어땠으니까, 또 지금 어떤 변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다 합쳐서 버무려서 전망을 하게 되거든요. 과거의 일들이 이제 순환하고 반복은 되지만은 똑같이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서 뭐 좀 특이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변수를 조금 더 넣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접근 가능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좀 특이점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에 최근에 이제 2014년 한 말부터 상승장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이번 상승장이.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상승장은 23년, 24년까지 진행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한 1년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도 한 25년까지는 상승장이 아니겠느냐. 그런,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변수가 이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고, 또 올해 뭐 이사 대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공공개발 얘기를 하니까 또 시장의 변수가 더 많아졌어요. 결국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이 문제는 지어야지 해결되는데, 짓지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이제 상승장 전반부, 후반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2014년 말부터 2018년 정도까지는 이 상승장에서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19년 상반기는 주춤했다가 19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상승장은 좀 주춤해져요. 특히 강남 같은 데는 주춤해지면서 이번에는 외곽 지역에 불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9년 초까지는 외곽 지역은 또 크게 별로 변동이 없었는데, 이제 19년 하반기 이후에는 외곽 지역의 가격 상승이 시작이 되고, 또 20년부터는 지방 광역시들의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외곽 지역이라든가 뭐 지방의 상승 이런 걸 통틀어서 상승량의 후반부가 시작이 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상승량이 길어지냐? 과거 같으면은 1980년대 상승량은 한 86년 말 정도부터 시작해서 91년 초,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면 상승량이 끝났었고요. 예. 또 2000년대 상승량을 보면은 한 2001년부터 2008년 리먼 사태 나기 전까지 상승량이 거의 마무리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7, 8년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벌써 2014년 말부터니까 거의 한 7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상승량이 상당히 남아 있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거든요. 근데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급 문제도 있지만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길어지는 데는. 지금 현재 상황을 한 뭐 2006년 하반기 정도의 상황하고 빗댈 수도 있는데 외부 요인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금리, 기준금리하고도 많이 연관이 돼 있는데 기준금리가 과거에 보면은 2004년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해서 당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1%였습니다. 2004년 상반기까지. 그러다가 2006년 말까지 한 3년간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리거든요. 예. 약 4%포인트를 올리게 됩니다. 경제가 또 활성화됐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당시에는 이제 화랑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한 2년 후에 2008년에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상승량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현재 뭐 테이퍼링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뭐 기준금리를 크게 올릴 수 있는 만큼 과열돼 있는 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부터 올릴 것 같은데 하반기 올릴 것 같다. 근데 이제 올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하고 실제 올리는 건 좀 그렇죠.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과연 기준금리를 이제 올린다는 경고를 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올릴 만한 상황이냐. 그러니까 이번 상승량이 길어진데 또 일조하는 거는 코로나의 역할도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잃어버린 2020년, 21년도도 거의 뭐 사라져버릴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돈은 많이 풀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재정 지출에 의해서 경기가 유지되는 이런 장이 한 2년 정도의 로스,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상승장이 더 길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 세계 이 집값 상승장에서 볼 때는 좀 특별한 면이 있다고 봐야 돼요. 어떤 면이죠? 우리는 97년 말 98년도가 IMF 외환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 미국의 집값 상승장을 보면은 사실 1990년대 중반, 95년 뭐 말경부터 상승량이 시작돼서 한 2008년 정도까지 유지가 됐으니까 굉장히 상승량이 길었거든요. 12년, 뭐 13년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근데 우리는 IMF 외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한 97년경부터 집값이 상승량을 가다 갑자기 외환 위기를 받아서 빠진 거거든요. 그 공백기가 있었어요. 98년, 99년이 공백기가 있었는데 만약 외환 위기가 없었다면 우리도 상승장이 그렇게 길었을 거예요. 한 97년부터 2008년까지 11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외환 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가 그 중간에 이번에는 없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2014년 말부터 25년까지 한 11년, 26년까지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25년까지라고 얘기하는 건 26년부터 꼬꾸라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25년까지는 수급 상황이라든가 금리 상황을 봤을 때 꺾이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26년부터 반드시 꺾인다 이 얘기는 왜냐하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예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뭐 3년에서 5년 정도가 예측 가능한 거지 뭐 그 이상을 크게 예측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은 세계적으로 집값 상승장이 보통 뭐 이렇게 한 뭐 10년 전으로 진행되는 이런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는 거고
뭐 이번이 아주 특별한 건 아니라는 거 보이거든. 물론 시간이 조금 더 흘러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번 상승장은 지난번과 다르게 좀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상승장이 좀 길어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과거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상승장일 때 네. 이걸 보면은 그때 주로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뭐 서울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수도권 외곽뿐만 아니라 뭐 지방 광역시 또는 지방의 중소도시까지도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현재 매우 그렇죠. 높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과거에는 뭐 외곽이 좀 오르면은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인천이 오르면 뭐 동두천이 오르면 상승장이 끝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하시는 분도 계셨고. 예. 그러나 이번 장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역의 범위도 더 넓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컸던 것들이 이제 유동성 얘기를 자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선은 이제 정책 변수로 인해서 예전에는 뭐 서울을 잡으면 수도권이 오르고 이렇게 단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근본적인 거, 예를 들면 임대차 3법이라든지 근본적인 우리나라의 주거 문제를 다루는 것들을 너무 강한 패턴으로 방법으로 몰아가고 있고 옥죄다 보니까 이것들이 뭐 전방위적으로 특히나 뭐 예를 들면 제가 저기 시청자님 그 얼마 전에 올 초인가요? 구로 쪽에 갔더니 구로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때까지 부동산 하신 분들이 그 투자하신 분들 많이 와도 이렇게 많이 오는 건 못 봤대. 이유 따는 거 하나도 없고 그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 뭐 공시가 1억 미만 이런 물건들이 아직까지는 서울에도 존재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돈이라는 이제 물길을 따라가는 투자 흐름을 다 막아 버리니까 조금은 삐집고 나갈 때가 있으면 그런 식의 이제 변종의 투자 방법도 뭐 변종이라고 표현하면 웃기겠지만 투자는 뭐 어차피 수익률 따먹기라고 한다면 나쁜 방법은 아니겠지만 계속 그렇게 찾아가게 만드는 이런 강한 규제들이 전 제일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 네, 그렇죠. 뭐 비유하자면은 뚝을 쌓아놓는 거예요. 물이 흘러갈 수 없도록 하다 보니까 결국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고 틈새를 찾아서 자꾸 삐집고 네.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이제 아까 말씀했던 지방 중소도시까지 이제 그 물길이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온 대한민국 부동산 또는 개인 경제, 국가 경제 모든 걸 다 이렇게 초토화 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거 진짜. 예. 그 이제 근본적인 요인이 보면은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이유가 뭐냐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짓지 못하게 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거거든요. 뭐 짓는다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상기 신도시든 어디든 언제 지을지 확실치 않습니다. 지금 또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개입돼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강하게 개입하는 만큼 민간에는 변수가 더 커졌거든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자금 스케줄을 만들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지역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지만은 종목에 있어서도 더 다양한 종목으로 하여튼 주거 상품이라고 생긴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다 지금 온기가 퍼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말 그 공시가격 1억 이하면은 굉장히 열악한 주거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번져가지만은 또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저도 기사 봤습니다. 그거. 예, 요즘에는 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다세대라든가 요즘에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게 이 다가구나 단독주택 쪽으로 갈아타면 어떻겠느냐 문의도 많이 들어와요. 물론 제 생각은 아직은 좀 타이밍은 이르다고 생각하지만은 뭐 그런 쪽으로도 흘러갈 것 같고 또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뭐 라이브 오피스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용어 좀 신조어 좀 알려주시죠. 라이브 오피스 저는 저번에 곽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오피스가 뭡니까? 뭐 그게
대중적인 상품은 아닌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라는 건 원래 이제 업무 시설 보통은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는데 기숙사만 낼 수 있죠. 예, 그렇죠. 기숙사는 주거고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무실 안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한 거죠. 불법 아닌가요? 허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아, 허가 자체가요? 예. 아. 그럼 이제 사실상 요즘 뭐 밥은 잘 안 해 먹잖아요. 그렇죠, 밥은. 뭐 인덕션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제 화장실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일하면서 또 주거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아, 그래서 라이브 오피스구나. 예. 근데 핵심 개념은 지금은 주거거든요. 네. 주거가 되느냐, 주거가 안 되느냐. 현재는 주택에 대해서 너무나 강한 규제를 걸어 놓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거는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뭐, 용도 변경을 해서 뭐 사무실로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멀쩡한 주택을 철거를 해버린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집을 공실로 만들어 버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집값이 뛰면은 집이 많이 지어지고 집이 남아 돌아야 되는데 집값이 뛰는데도 시간이 갈수록 더 집이 부족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의 이번 요즘의 공급 부족은 신축 공급 부족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던 회피하기 위한 이런 주거를 못하게끔 만드는 이 공급이 부족한 현상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지금 창문세하고 그렇죠. 굴뚝세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집이 부족한데 야, 집을 더 없애고 있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으로도 주거라는 종목으로는 광범위하게 예, 지금 상승이 확산돼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도 이제 집값 상승장은 늘 우리는 전세라는 게 있으니까 전세가 상승과 동반돼 왔는데 이 일정 기간 전세가 상승하고 나면은 사실 전세가 상승은 멈췄어요. 예, 예. 80년대에도 보면은 그냥 뭐 86년부터 전세가가 오르지만은 한 91년 초 정도 되면 분당 일산 입주하면서 끝났거든요. 예, 예. 전세가 상승장이. 근데 이번에는 전세난이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집을 짓지도 않지만은 이번에는 기존에 멀쩡한 집을 임대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뭐 소급해서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임대사업자들도 이런 임대사업을 새로 시작할 이유도 없고 또 그런 거를 뭐 있는 것도 내보내고 공실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어려움이 따르다 보니까 이 전세난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는 측면. 물론 지금 뭐 대출을 거의 끊어놨기 때문에 월세화로 빠르게 진행은 되지 않지만 이제 어느 순간인가는 이 금융 쪽이 시장에 적응하는 순간은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적응할 겁니다. 금융이 시장에 적응하는 순간은 빠른 속도로 월세화로 진행될 수 있는 지금 그런 기반을 진짜 갖추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지만은 내년 이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월세화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상승장의 특이점은 월세화를 통한 말하자면 각종 세금이 올라가면서 그 세금을 부담하기 위해서 임대인들이 월세를 올리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임차인들이 이 주거비가 급증하는 그런 특이점을 좀 갖고 있지 않느냐 이번 상승장이. 주거비 아까 급증한다는 문제. 이거 뭐 돈을 모을 수가 있거나 젊은 층은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예고된 뭐 재앙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방향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라든가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건가? 예, 예. 좀 틈새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질문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이제 뭐 집이 없는 사람이 워낙 집값이 올랐으니까 조금 선택을 할 때 그럼 뭐 아파트가 힘들면 도심에 빌라를 사는 게 맞느냐, 더 나을 거냐, 아니면은
뭐 돈이 부족하니까 외곽의 외곽의 아파트를 아파트. 사는 게 맞을 거냐 이거를 질문하시는데 뭐 사실 둘 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오르긴 하지만은 예. 그래도 저 같으면은 도심 빌라보다는 외곽 아파트를 살 것 같아요. 도심 빌라라는 거는 재개발이 전제되지 않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신축적으로 공급되는 특성이 있고 아파트는 아무리 그래도 공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늘 안전한 투자를 하려면은 공급이 비탄력적인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잘 공급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제 의견은 뭐 외곽으로 나오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번 상승장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외곽의 상승세가 진행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제 똘똘한 한 채의 시대예요.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은 손해를 보는 장세니까. 그러면은 이번 상승장이 길면서도 또 다른 특징이 아마 상승장 후반부 말미로 가면 갈수록 중대형의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거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말하자면 80년대 말이라든가 2007년 8년도의 중대형 상승장보다 이번 상승장에서 중대형의 상승폭이 더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서 가급적 뭐 갈아타기를 할 때 이제 어차피 한 채분이 못 가니까 예. 이제 지역으로 핵심 지역으로 들어가는 상급지 투자는 사실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또 이 종부세 같은 보유세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핵심 지역이 아니더라도 중대형 쪽이 오히려 갈아타기에는 유망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곽창석 대표님하고 재작년 말부터 그런 얘기 하셨죠. 수도권 남부 쪽 이런 얘기 계속 하셨었어요. 이 방송에서요. 재작년 말쯤 9월, 10월쯤부터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 올 초까지 상승폭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판교, 분당, 뭐 수지, 용인 뭐 이쪽에 상승폭을 한번 검색하시면 이런 것들이 바로 과거의 경험이 바탕이 된, 베이직이 된 통찰력, 인사이트가 더해진 예측이란 결과치인 것 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저희가 거기 물건 파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중대형 상승장이 가장 큰 상승폭이 큰 시기가 될 것 같다. 상승장 말미. 그러니까 아까 25년 얘기했으니까 가면서 이제 중대형 갈아타기를 보통 똘똘한 차면 상급지 뭐 이렇게 해서 뭐 바깥쪽에 있는 사람은 서울로 들어오고 서울에 있는 사람은 강남 오고 이러한 상급지 개념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상급지 개념을 이제 중대형 넓히는 쪽으로 간다면 뭐 거주하는 데도 만족 또는 나중에 투자 가치로도 만족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번 집값 상승장이 과거와 다른 점 뭐 정리가 너무 많아갖고 잘 안 되는데요. 하여튼 이제까지의 전세가 상승은 그 매매가하고 동반해서 가다가 어느 순간 안정이 되면 전세가는 보합세였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정책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이 계속 갈 것 같고 이 전세란 제도를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월세로 전환시켜 국민의 주거비 상승에 아주 가장 큰 역할을 한 정부 정책들로 인한 월세가 이제 금융이 시장에 적응을 하는 시점이 얼마 있어 도래한다면 월세 주거비의 급증이 주거비를 내는 층이란 게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재 무주택자인 분들이 내는 렌트 개념이잖아요. 그분들은 훨씬 뭐 엔겔 지수라는 뭐 이런 경제학 용어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10이라는 주거비를 내는데 그게 30, 40, 50이 된다면 나머지 걸 줄이는 수밖에 더 없잖아요, 방법이요. 이게 바로 주거복지 로드맵입니까? 답답합니다. 하여튼 곽창석 대표님께 오늘 또 아주 폭넓은 범위를 드나드는 여러 가지 좋은 예측 들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정보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